자, 이제 3권의 138페이지 사항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쟁점인데, 일단 대인적 보상, 이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통상 고가이고 그 합리적이지 않다. 이래서 대물적 보상, 침해되는 재산 가치만 딱 물어준다.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제 종전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생활 보상이 원칙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이제 그 도입이 되어 있죠. 그 대인적 보상은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피소유자가 당해 수용 목적물을 이용함으로써 얻고 있는 편익 가치, 즉 주관적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통상 보상액이 고액이고 그 산정 기준이 주관적이죠.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애매하다. 그래서 대물적 보상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대물적 보상이 원칙입니다. 주관적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특징은 뭐냐면 그 수용 대상, 침해되는 것과 보상 대상이 일치한다는 점인데, 생활 보상이 보충적이죠. 이거는 그 생활 재건의 옛날 종전의 생활 수준을 그 유지하도록 하는 거나, 이게 국민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자, 일단 생활 보상 보면은 이 교수들 보면 이게 처음에 삼부행정법 만들 때, 진짜 이 생활 보상 정리하기가 진짜 까다로웠어요. 왜냐면 교수마다 그 몇십 명 교수가 다 견해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작업하기 쉽지가 않은데, 일단 공통되는 큰 틀의 거는 부대적 손실, 이거를 제외하면 협의라고 그냥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댐 설치,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사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게 협의의 거다. 이거 댐 건설하면 그 수물지구 있죠. 수물지구. 마을이 다 물에 잠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 다른 땅으로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재건해 주는 거. 그 뭐 단양에도 그 장애나루라고 있는데, 장애나루에 그 유람선 타면은 선장이 다 얘기해줘요. 여기가 옛날에 어떤 물 아래 여기가 옛날에 어떤 마을이었는데, 또 산 중턱 몇시 방향 보라고 그래서 보면, 저기가 요 수몰된 마을이 이전에 간 마을이다. 그런 거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옛날에 뭐 대청댐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대청댐 수몰 돼가지고 그 이주대책으로 대전시 동구가 아니라 동구인가? 대전시 동구 그 자양동,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는 청주시, 여러 가지 희망에 따라 이제 그렇게 마을 공동체를 재건해 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그 임원회가 그 수몰돼가지고 대전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배 타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시골 마을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댐 건설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마을 공동체를 대전으로 이렇게 이사 오니까 그때 대전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보상금만 딱 주면 어때요?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죠? 그런데 이걸 아예 마을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주면, 다른 데다 만들어주면 그 이웃 간의 정이나 이런 공동체 문화, 이런 게 고스란히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다라는 걸 알면 되고, 광의의 생활 보상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그래서 요 목록들 정도 그냥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생활보상의 특색. 이거는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정한 수입이나 이윤 생활비, 이게 객관적으로 산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물보상보다는 훨씬 확대되는 거, 유리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이상적이죠. 왜냐면 침해되기 이전에 그 생활 상태를 확보해 주는 거니까 가장 이상적이죠. 그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보상 역사에 있어 최종 단계의 보상이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완배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헌법적 근거인데, 이거는 재산만이 아니라 생활 수준까지 보상하니까 23조 3항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와 결합해야 되는데, 문제는 헌법적 근거만 갖고 된다 이러면 틀려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행법상 아까 말했던 토지보상법에 이 목록은 또 별도로 외워둬야 될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생활재건 조치, 이직자 보상, 소수 잔존자 보상인데 생활재건 조치가 대표적이죠. 보상금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보상금이 피보상자의 생활재건을 위해 가장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유도하는 각종의 조치를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왜 유리한지 좀 이따 다시 이제 판례 보면서 설명할 거예요. 자, 내용은 주거대책과 생계대책으로 나눠지죠. 주거대책은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새로 지어가지고 분양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희망에 따라 그 땅만 조성해서 나눠준다든가, 건물을 알아서 짓게 희망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 지급 등과 같은 정착자금 지원, 이런 이제 주거 이전비 보상, 이사비용, 공용주택 알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지어져 있는 공용주택, 이런 거를 알선만 해주는 거지, 이건. 국민주택자금의 지원, 대체재 알선, 개간비 보조, 융자,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다. 생계대책은 생활대책이라고도 하죠. 지목에다 괄호하고 생활대책 써놓으면 말 그대로 생계보장이에요, 이건. 경제수준. 그 생활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거의 문제는 주거대책이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상가, 공장, 이런 경우는 이제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런 거죠. 직업훈련, 고용 또는 고용 알선, 직접 고용하거나 아니면 알선만 하는 거. 고용상담,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 내용은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취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디테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판례 보면은 그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 실시할 때, 자, 결론은 뭐냐? 이게 대법원과 헌재의 차이예요. 대법원은 생활대책 역시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헌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농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주하는 농민 등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법원하고 헌재 결정이 다를 때는 나눠서 정확히 외워둬야 됩니다. 자, 이제 뭐 기술적인 게 막 이제 시작되는데, 이주대책,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것과 그 공장, 그게 추가가 됐다는 걸 일단 먼저 봐야 될 거고, 그 154에 보면 그 위에 괄호에 있죠, 공장. 옛날에는 주거용 건축물만 돼 있다가 이제 개정된 지 꽤 지나긴 했는데, 공장에 대한 것도 이주대책 실시 의무가 있다. 자, 이주대책은 이건 이제 계속 많이 보고 판례에도 연결될 건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원인이 공익사업 시행이에요. 따라서 공익사업이 아니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돼야 돼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이 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건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거. 아까 그 분양권 주거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거. 자, 보면은 대법원 판례죠. 상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희망에 따라 아니면 그 지상의 주택, 집까지 건설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투입비용 원가만에 부담하에. 근데 요 의미가 전원합의처럼 이게 제한됐다는 걸 보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투입비용 원가는 아니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건 나중에 보충 자료로 보게 되는데, 그거는. 근데 그 생활 기반 시설은 이거는 원가로 해야 돼요. 이거는. 나머지는 원가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다. 그래서 요 이제 그 투입비용 원가의 의미는 다시 보충자료를 나중에 보게 될 거고, 자, 이주대책 수립은 실시는 의무예요.
근데 이 수립 실시하되 맨 밑에 보면 그 재량행위성이 이건 뭐냐면 실시할지 말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하는데 몇 호를 공급할지,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할지, 그 기준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재량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나눠봐야 되죠. 그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이것도 주거용이지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 창고 뭐 이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죠. 법적 의무고. 다만 이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시혜적으로 하는 거 뒤에 볼 거예요. 자, 일단 요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 규정한 거는 이거는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다. 그럼 이에 위반한 합의는 무효다. 뭐 이렇게 되면서 부당이득으로 또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은 통상적인 공익 사업 시행하고 다른 점 뭐냐면 통상적인 공익 사업은 이제 땅을 뺏기고 떠나는 건데 얘는 재개발은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재개발 사업이 몇 년씩 걸리는 장기 사업이죠. 그동안에 이 주거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필요가 있기는 똑같다. 상식 갖고 접근하면 돼,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재량 여부에 관한 건데, 수립할 의무를 지지만 내용 결정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줄 보면 사업 시행자의 특별공고주택의 수량,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이게 재량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거 다 중복되는 거라 하나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인데,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출제인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라.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하는 거예요. 10호.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택지나 주택을 공급한 것도 실질이 공급한 것 똑같잖아요. 이때는 이주대책 수립 실시한 거로 본다. 이건 당연한 상식이겠죠. 그 다음에 이주대책 수립자는 사업시행자다라는 거죠. 사업시행자. 아까 사인도 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인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협의 뭐 이런 거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거는 보충자료로 다시 재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충자료로 진행을 합시다. 이거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이주대책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이제 법률상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대표적인 게 세입자인데 이거는 임의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건데 안 해도 그만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는 이거는 법적 의무죠. 그래가지고 법률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일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다 그랬죠. 공익사업이 아닌 게 뭐냐면 5번이에요. 5번. 서울특별시가 진행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에 따라 을 등의 시민아파트를 관할자치구에 매도하고 병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인데 일단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제목에는 안 나와서 제가 주석을 밑에다 달았죠.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다시 올라가면은 주거용 건축물. 근데 저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거는 그 법정 제외에 가는 거로 별도로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죠. 그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지 않는 경우가 4번이죠.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 그래서 이건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요건인데 첫째 판례는 그 법률 내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도시개발 사업. 이거는 공용한지 관련되는 거라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한 후, 이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이제 공람 공고일이라 그랬죠.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주택에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 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 대상자 결정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이거 총론의 어떤 배경이에요? 요 기준, 이주대책 기준이 행정규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이럴 때는 존중해줘야 된다. 요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재량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준도 재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이게 포섭이죠. 포섭은 아니네. 판례가 다른 거긴 한데 맥락 같이 하는 거예요. 요 3번도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구나. 이건 실질이 아니라 용도로 실질이 아니라 공부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 거. 요거 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인데 이거는 상속에 관한 거예요. 6번, 7번은 이주대책 수립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 상속 인증의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 이게 엄마예요. 엄마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그가 사망한 다음에 이제 상속받겠죠. 자식들이.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 비록 사망했지만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7번은 지엽적인 논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주대책 대상자다라는 거고. 법정 제외자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판례하고 연결하는 게 더 정리가 깔끔하다.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것도 작업을 한 3일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요거에 관한 건 교과서 무시해도 돼요. 이거 통으로 이거 다 바꿔놓은 거라. 자, 이제 판례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무허가, 무신고 이거는 제외된다라는 거죠.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니까. 요 관련되는 게 뭐냐면 그 4번 같은 경우가 사업시행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서 기준을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거.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허가나 신고를 안 받은 경우가 제외되는 거지. 요 허가나 신고, 여기 이제 신고 사안인데 허가나 신고를 받고 옛날에 준공검사라고 했던 거죠. 사용 승인을 안 받은 건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배제하면 안 된다. 요거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를 일단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했는데 타인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증축 신고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부분에서 거주해 온 거예요. 이게 불법 건축 부분에 거주해 왔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기준일이 지난 다음에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게 합리적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거로 볼 수 없다. 오라? 내가 이 판례를 잘못 독해를 했었나? 이게 이게 4번하고 6번하고 여러분 4번하고 6번하고 비교해야 될 사안이 뭐냐면 이 4번은 뭐냐면 아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이런 거는 재량이라 그랬잖아요. 이 4번은 뭐냐면 4번은 여기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6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 그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서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은 거에 한정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되는 게 맞다. 이거는. 근데 6번 비교하면 뭐냐면 6번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했지만 사용승인을 안 받은 건 똑같아요.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재해 통보를 한 건데, 요거는 나중에 보면 이런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 건데, 요런 경우에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 이거는 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뭐냐면, 아까 4번은 요 기준을 사용 승인을 받은 거로 정한 거고, 6번은 토지주택공사가 그 사용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저도 순간 당황했는데 4번하고 6번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분류를 나머지 거는 제외된 거라 그냥 평상 여기다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아까 봤지만 일단 계속 거주해야 된다 그랬죠? 계속 거주하는 게, 이거는 여기 두 번째,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관계되는 게 그 1번 판례,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된 건 맞지만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해 상실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시행령하고 연결하면 바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건물에 한정된다 그랬죠? 그 주거용이 아닌 거, 그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는 이거는 불법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3번도 그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은 맞고 5번도 마찬가지. 그 공부상 이거는 농업용 창고, 아까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농업용 창고, 공부상은 농업용 창고인데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유형화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종합 정리했고, 법정 제의자까지. 교과서로 다시 오면 146회 시혜적인 이주대책 대상자, 세입자 같은 경우인데, 자, 일단 요지 두 번째 줄 보면 주택을 특별 공급, 아까도 계속 봤죠. 요 주택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 특별 공급한 경우도 그 이주대책 수립 실시한 걸 본다 그랬잖아요. 실질이 똑같으니까. 이때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하죠.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 근데 이주대책과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로 내려가면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그 특별공급해야 한다거나 제한 조치 위법 여부를 같은 법이 아닌 같은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별개로 따진다는 거고, 이런 논리도 많이 봤죠. 근데 이제 헌재는 세입자를 제외하는 게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그 재산권에 관한 그 밀접한 이해관계, 관련성에서 소유자와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 마찬가지고, 합헌이니까 4번까지 가볍게 보면 됐고, 5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6번,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 이것도 재량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 법정 의무자의 경우도 재량이잖아요. 대상자 선정. 근데 하물며 시혜적으로 시행된 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량이라는 얘기는 제외시킬 수도 있지만 그 사업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에 이해 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높여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그 이주 대책의 내용이 달라져요. 사업 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요 조항은 얘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어떤 차이로 연결되냐면 이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법정 대상자에게는 분양가로 이걸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럼 부당이 되게 돼요. 근데 요 시혜적인 대상자에게는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가로 이렇게 해서 전가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더욱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킨 경우, 이거 이제 임의적인 거잖아요. 얘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에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똑같아요. 위에 거 시혜적인 거가 일반론이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자, 그 다음 판례 보면 두 번째 줄. 이거는 뭐 제약이 난 거네. 예. 제약이 난 걸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일인데, 이것도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돼가지고 보충자를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 공고일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그 교과서로 잠깐 설명을 해주긴 할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 대법원 판례는 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이원화시켰어요. 사업인정고시만 있을 때는 사업인정고시일, 거기다가 주민들의 공람 공고까지 예정되어 있을 때는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골 때려지죠. 이렇게 되면 실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생기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 기준일 때는 이때는 거기에 거주를 안 했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나니까 여기가 뭐 재개발된다는 거 알고 뒤늦게 보상을 목적으로 전입해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이주대책 대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혼집에 들어왔다가 새집 얻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니까 점점 슬슬 둘 다 기준이 된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전원화미처럼 파기시킨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아예 그냥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일로 이쪽으로 거의 추세가 최신 판례에 바뀌었거든요. 전원화미체로 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교과서 1번 판례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위한 거지.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읽고 무시하면 돼요. 바로 요지로 가면 관계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 의회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의 기준이 되는 요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뿐만 아니라 두 개를 다 인정한 거예요. 공람 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되는데, 강행 규정이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밑으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그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결국 뭐예요? 두 개 될 수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두 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 공고일이다. 이렇게 이제 판례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원래는 이거 전원합의체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뒤에 것도 제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주대책의 내용인데 통상적인 거 학설 내용은 가볍게 보고 법률하고 판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도 요 비용하고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충 자료를 정리하는 게 이제 깔끔할 거예요. 다 재분류를 해놔가지고. 자, 일단 보충 자료 5페이지 가면 생활기본시설,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그 사회 간접 자본이 있죠. 기반시설이라고 통상 많이 말하는 그 법률 용어가 생활기본시설이에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 주택단지를 포함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게 그 밖에 공공시설에 관한 시행령이 보충자료 2페이지에 돼 있죠. 2페이지에. 이걸 알고 보면은 알고 보면은 이제 판례 이해가 더 쉬워요. 자, 그 두 번째 줄에 생활기본시설 있죠. 시행령인데 도로는 법률에 있었던 건데 가로등 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 더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부연 설명한 거죠. 이것도 법률에 있던 내용이에요. 상수도 및 하수 처리시설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판단 기준하고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이원화 시켜가지고 깔끔하게 도표로 그냥 몰아쳐버렸어요. 뭐 복잡하게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자, 이 전환합의체 판례인데 생활기본시설이라면 관계법령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상하수도 이거 뭐 시행령에 좀 전에 봤죠. 전기, 통신, 가스 시설 또는 그 시행령이 없는 게 추가된 게 지역 난방시설이 추가됐죠. 간선시설을 의미한다.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나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건 부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강행복규, 아까 강행복규라는 거 봤죠, 앞에서. 강행복규 위반으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해 다른 공급자가 택지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될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요거를 교과서에는 빼놨다가 보충자리에 이것도 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추가를 하는 건데 다만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제공해야 될 무상 제공해야 되는 거는 생활기본시설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거나 택지 및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 가격, 이 소지도 보충자료 앞에 2페이지에 개념 정의 해놨는데 소지는 원소 할 때 그 소자죠. 소박할 소. 뭐냐면 이거는 인공적인 개발이 전혀 없는 자연 그대로, 상태 그대로의 땅을 소지라 그래요. 소지 가격 및 택지 조성비 등 투입 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옛날에는 다 전가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 부당이득이라고.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그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걸 파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전부가 아니라 초과된 거 전부가 아니라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되는 것만 전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 사례가 상식적인 얘기죠. 일단 단지 내외에 관한 거예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 이거 필수적인 도로잖아요. 그죠? 도로가 기능을 하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지구 안팎과 관련돼요.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 이건 누가 봐도 필수적인 도로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정되겠다는 거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 부정사례 보면 이거 뭐 해석이 되죠.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도로가 사업지구 안에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답을 다 주잖아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죠? 이거 답을 다 주죠. 이건 필수적인 게 아니니까 뭐 부정되겠고. 중소도 시설은 이것도 보충자료 2페이지 해놨는데 뭐냐면 이거는 통상적인 상하수도 시설이 아니라
오수를 갖다가 그 하수도로 버리지 않고 이걸 다시 이용하는 재이용하는 시설이 중수도 시설이. 이거는 통상적인 수도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자가 들어가는 것만 눈치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인 수도 시설하고는 다르다. 상하수도하고는.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이 사업지구와 필수적인 거예요. 고속국도. 누가 봐도 이거는 아파트 단지를 위한 필수적인 도로가 아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비용 부담에 관한 것도 이제 중구난방으로 여기도 있고 비용 부담에도 있고 해가지고 그 왼쪽에 범위에 관해서 실어놨던 비용 부담에 관한 판례를 다시 재정리했어요. 어차피 내용은 그런데 이주대책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 이런 게 뭐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거 아까도 앞에서 봤죠. 이제 판례로 가면 여기가 아주 전문적인 거라 아주 골 때려요. 이건 뭐 저도 그 구체적인 것까지 이해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논점이었는데 일단은 해석되는 것도 많으니까. 자, 일단 1번은 뭐 앞에서도 봤죠.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부담시켰다면 부당이득이다. 이것도 뭐 중복된 거네. 중복된 거라 개정할 때는 1번은 일단 읽어보긴 했는데 개정할 때는 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예요?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밖에 거는 얘하고 얘 사업법 관계없으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논거는 이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면제하도록 돼 있어요. 면제하도록 돼 있는데 어찌됐든 어찌된 영문인지는 사실관계가 나오질 않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면제되도록 돼 있는 건데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원래 안 내도 되는 건데 냈다면 그거까지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게 판례 놓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광역교통시설 이거는 단지 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광역교통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제어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 조성, 그 다음에 주택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이거 착각으로 한 건지 뭐가 안 나와가지고 저로서 내막은 모르겠는데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그 이주대책 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부담금 상당히 포함된 경우 이게 선반하고 연장이니까 그럼 당연히 불법행위라고 부당이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가 부담해야 될 거를 전가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 이것도 뭐 이미 봤던 거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이 격차율은 이 사건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격차율이라는 단어만 알면은 결론은 유추할 수는 있어요. 격차율은 뭐냐면 토지마다 등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보면 같은 서울에 있는 주차장인데도 1급지 주차장은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사는 수서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2급지였다가 지난해 1급지로 바뀌면서 SRT 도입되고 나서 아마 그걸 고려했던 것 같은데 그 주차요금이 하루에 7만 원인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근데 정기 주차 요금은 월 12만 원인가, 월 12만 원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기 주차권 못 끊는 사람들은 한 달 하면 얼마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루에 7만 원씩. 그래가지고 이 급지가 다르니까 그 급지에 따라 격차율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땅값 공사원가 산정하는데 달리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급지가 높은 데는 그 공사 원가가 더 비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조정하기 위해서 격차율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면 이것도 재량이니까 개별 이주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역시 일관되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결론은 격차율이라는 소박한 상식 갖고도 대충은 유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번도 개념 문제예요. 공익사업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을 산정할 때 존치부지 면적, 이거는 총사업 면적에서 제해야 한다. 이것도 존치부지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대로 존치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공사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는데 사업 면적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이것도 왜 이런 게 논해졌냐를 이해하려면 저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 공사 원가 산정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공식도 있고 막 복잡한데, 그냥 이런 정도 단순 결론은 존치부지라는 개념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다행히.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석할 수 있죠. 도로, 축조, 그 도로 그냥 맨 땅으로 하면 안 되겠죠. 포장공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사, 이거 다 그 생활기본시설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액이 다 공사비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거 다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택지 조성원가. 이게 아주 맛이 가는데 3일간 들여다봐도 도대체 이건 뭐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뭐 관련되는 자료도 다 인터넷 검색 해봤는데 포기했어요. 도저히 제가 조금이라도 더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더 좋은데 이거는 제 전공으로서는 역부족이더라고요. 뭐 한 달 정도 쏟아 부으면 관련 책자까지 다 사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하기는 또 어렵죠, 시간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가볍게 보세요.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 뭐야? 왜 또 중복해서 또, 나 참 그렇게 들여다봤는데도 또 두 개를 실어놨네. 10번은 같은 판례고, 11번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가지고, 가스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 공급 설비 등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 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 공급 면적에 포함시킨 거예요. 이거 원래는 이게 그 생활 기본 시설이잖아요. 그 가스 설비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원래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 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상 공급 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구체적인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은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이게 다 터지는 게 뭐예요? 이게 그 생활 기본시설인데 요 공사 비용을 여기는 업자에게 돈 받고 팔아넘긴 거지 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분양 대금에 포함시켜서 정가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칙적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더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는 관심 갖지 말고 어쨌든 이건 주민에게 정가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정가시킨 게 아니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얘가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거에 포함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죠. 그 정도로 우리 만족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 조성 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건데, 분양대금이 택지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해야 된다. 당연하죠. 분양대금의 전가가 됐냐 아니냐, 이거는 부당이득과 관계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해석이 되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택 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 조성 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해야지, 이걸 갖다가 뭐 새롭게 산정해서 복잡하게 할 건 아니다. 뭐 그런 정도로 눈에 익히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 조성 원가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결론을 알아두면 돼. 유상 공급 면적. 지가 돈 들어간 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유상 공급 면적과 대립되는 게 무상 공급 면적, 이런 거 용어를 구별하면 될 거예요. 저도 이거에 따라 분양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내막적인 걸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유상 공급 면적 기준에 해야지, 뭐 총 사업 면적 이런 것들, 무상 공급 면적을 포함한 뭐 이런 게 함정이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를. 이게 참고로 얘기하면 그 판교 같은 경우도 유상 공급 면적, 유상으로 공급하는 게 뭐냐면 돈 받고 팔아먹는 면적이 30 몇 프로인가? 이거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왜 기부 체납, 뭐 이런 거 갖고 무상으로 막 기부 체납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 보면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 택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차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그 택지 조성 원가 산정할 때 이주대책비가 공제된다. 그건 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지 책임이지 이걸 전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전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 지가 내야 될 돈인데 전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제돼야 된다. 이거는 뭐 결론은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을 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반영된 연체이자 내지 선납 할인금 중에, 자,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계된 거, 그거는 부당이득으로 이자까지 물어내야 되겠지만, 이거 관계없는 부분은, 이거는 뭐, 당연히 부당이득이 아니죠. 이건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용지를 택지 조성 원가 이상으로 유상 공급한 경우 용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7번 보면은 비용에 관한 거, 이게 뭐 굉장히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 조성 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다 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이거는 앞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앞에 재확인이네. 재확인이라, 이거는 뭐, 안 읽고 넘어가도 되겠네. 그 다음에 18번 보면 이주다 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이주다 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 조성 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총 사업 면적과 사업비, 유상 공급 면적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는 저도 뭐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 부지 중에 기존 도로 부분과 수도 부분을 포함한 국공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 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안인데, 무상귀속 부지 중에 전체 공공시설 설치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한 이게 잘못이다. 근데 이것도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그 기술적인 거라 저로서도 뭐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논점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그나마 그래도 대부분은 그 기본적인 용어와 상식 갖고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었죠. 예. 굉장히 어려운 논점이었어요. 자, 152페이지 교과서 152페이지로 가면 소멸시효는 결론만 외워두면 될 거예요. 맨 밑에 줄 10년이다. 민법상의 그 소멸시효 그 기본적인 게 1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자의 권리인데, 이주대책 계획 수립 청구권 있는데, 자, 이 수분양권의 이제 취득 시기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판례만 알면 되겠죠. 판례는 확인 결정 시설이에요. 자, 그래, 이 판례 보면은, 그 확인 결정 시를 따르면 이게 확인 결정 되기 전에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러면 당사자 소송이든 민사 소송이든 제기할 수 없다라고 연결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규정 자체만에 의해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다고 도저히까지 해서 가슴에 못을 박는지는 몰라도, 이 문장 483하고 연결될 거예요. 좀 다시 볼 건데,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483에 보면은 이런 문장 출제가 최근에 꽤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우리가 1편에서도 선발적으로 보긴 했죠. 그 483에 보면 그 위에 4번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뭐냐면 네 번째 줄, 그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해 그 존분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요게 153하고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 법령에 의해 확정된다 이러면 바로 당사자 소송이에요.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다.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 대행하는 거, 이거는 뭐다?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요 3조 이후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이 실질적 당사자고,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 확정되면 바로 당사자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게 안 되면 일단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신청을 했는데 그 수분양자가 아니다,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비해당 통보 내지는 거부 결정을 받았으면 그걸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청해서 확인 받기 전까지는 어떤 소송 제기도 불가능한 거고, 그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단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보고, 결정이 원하는 대로 되면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결정이 거부 이럴 때는 거부나 부작위일 때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와 확인 소송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재결의 내용 중에 보상금만 다투겠다 그러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항고 소송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이제 선택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밑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권리구제 수단인데, 자, 바로 판례로 내려갑시다. 자,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확인 결정을 밟지 않아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 이때는 아까도 말했죠. 어떤 소송이든 제기할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할구청장이 세입자에 대해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통보, 이 비해당 결정 내린 비해당 통보, 요걸 기다렸다가 얘는 처분이니까 얘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에 대한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 필요했다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것도 이제 출제됐던 문장이고, 맨 밑에 줄 보면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각급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처분에 관계되는 논점으로 저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한 것도, 판례가 아직 안 나오니까 공장에 대한 것도 이주대책 수립 의무다.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정착금의 지급 의무죠. 그래서 이주대책 수립 실시하지 않으면 돈으로라도 물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 수립하더라도 뭐 생각에 따라서는 난 동네 사람들 이번 기회에 그냥 이 지긋지긋한 동네 사람들하고 결별하겠다. 난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돈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이사 비용인데 이것도 이제 법률하고 판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일단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의 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그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되는데 소유자에 대해서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이것도 굉장히 지엽적인 출제가 될 건데, 출제가 되면. 근데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근데 거주를 안 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일 때는 이거는 제외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예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이주대책 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인데 4개월, 2배를 더 주죠. 소유자는 2달, 세입자는 4달, 판례에도 다시 복습을 하게 될 거고.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고시등이 있은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이거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그냥 결론 알아두면 될 거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그 포기각서 제출, 뭐예요? 아까도 봤죠? 이주대책 관계에서도 강행 규정 위반한 거라 무효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주하는 바로 핵심으로 내려가 보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의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그러지 않으면 저항할 거 아니에요. 이사비 안 주면 당연하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주거 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이건 뭐 한 번 보고 더 볼 것도 없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그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당연히 아까 요건 법률에 봤던 요건, 시행규칙에 봤던 요건 그대로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 이상 거주할 때 4달치. 그리고 복습하는 의미 정도고. 판단 기준 똑같아요. 손실보상 산정 기준 사업시행 시지만 이주대책이든 주거이전비든
그 정비 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일이다. 보상 대상자,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자. 근데 이거는 안 보면 헷갈려요. 왜냐면 주거 이전비도 손실보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손실보상의 일부로 보면서도 논리적으로는 이게 일관되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손실보상의 일부라고 보면서도 그 대상자, 이게 대상자니까, 제가 순간 딴 생각했네. 대상자니까 보상금이 아니니까 뭐 논리가 일관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건 별 의미가 없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게 슬슬 이제 맛이 간 거라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판례 보면 이것도 가볍게 보세요. 이것도 그 부칙 규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엽적인 거라 그냥 그런데 그 네 번째 줄 제목 네 번째 줄에 보면 보상 금액 기준은 이걸 요 정도 보면 될 거예요. 보상 금액 산정 기준 시기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이거는 보상 금액 관계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전후 맥락을 보면 복잡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기존 입장을 제약이 나오는 판례다 하면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도 뭐 제약이 난 거예요. 뭐 네 번째 판례 보면 주거 이전비 보상 방법과 금액은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이다. 이것도 뭐 사실상 중복이죠 뭐.